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서촌에 사시는 70살 김명숙 씨의 사연입니다. 평생 작은 구멍가게 하나로 세 딸을 키워내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께 갑자기 1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생겼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었어요. 기쁠 법도 한데 이분은 오히려 두려웠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 자식들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결심합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과연 세 딸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20억 원이라는 거금 앞에서 가족의 진심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간 거였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야 했으니까요. 은행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혹시 부동산 매매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죠. 은행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고객님 계좌로 12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간 재개발 조합에서 입금된 보상금이었어요. 제가 살던 서촌 한옥이 재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거였죠.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평생 구멍가게 하나로 세 딸을 키워낸 제가 갑자기 100억이 넘는 돈의 주인이 됐다니 기뻐야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어요. 작년에 이웃 박 씨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재산 많으면 자식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 딸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첫째 수진이는 변호사입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했어요. 둘째 영미는 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이에요. 돈 쓰는 걸 좋아하죠. 막내 지연이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해요. 월급이 적지만 성실한 아이였죠. 1년 전부터 전화를 자주 못 받더라고요.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이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딸이 몇이나 될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큰일 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120억이 생겼다고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나온다는 말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딸들의 진심을요. 이 돈을 알리기 전에 제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누가 진심으로 엄마를 대하는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점퍼에 색이 바랜 바지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게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큰딸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오늘 만날 수 있냐고요. 답장이 왔어요. 바쁘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차갑더군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딸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테니까요. 강남 법무법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로비에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착했다고 하니 1층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5분 후에 내려간다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초라한 차림 때문이었죠. 경비원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미팅이 길어진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드디어 수진이가 내려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창피하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급해서 그랬다고 사과했죠.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간암이라고요. 수진이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수진이가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도 대출 갚느라 힘들다고 강남에서 사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안 돼요. 차갑게 말하더니 택시를 잡았습니다. 진짜 급하다며 들어가라고 했어요. 택시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 백화점 명품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둘째 영미를 만나러 갔어요. 화려한 백화점 명품관 매장 앞에서 영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데 왜 그러냐며 5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영미가 나왔어요.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입고 왔냐며 여기 백화점인데 좀 그렇다고 했어요. 또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급해서 그랬다고 사과했죠. 빨리 말하라고 매니저가 기다린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같은 얘기를 꺼냈어요. 간암, 수술, 3천만 원. 영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어요. 자기는 이번 달 카드값만 500만 원이라고 월급이 얼마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언니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화려한 백화점 앞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두 딸이 다 이럴 줄이야.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 지연이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관악구로 갔습니다. 막내 지연이가 일하는 장애인 복지관이었어요. 복지관 앞에서 지연이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녁 드셨냐고 물었어요. 안 드셨으면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집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막내 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좀 멀어서 다음에 가요. 지연이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낡은 철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 모서리마다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두 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 손녀였습니다. 벌써 7살, 6살이라니.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오지도 않았어요. 마치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를 다시 봤습니다. 얼굴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에 통통하고 건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썰렁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밥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TV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요. 구석에는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었는데 아이들 옷과 지연이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화장실 좀. 아, 네. 저기예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세면대 위에 칫솔 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칫솔이 3개였어요.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노란색. 아이들 것과 지연이 것뿐이었습니다. 세면대 선반을 봤어요. 화장품도 지연이 것만 몇 개 있었습니다. 남자 면도기도 남자 로션도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부엌을 봤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 컵이 놓여 있었어요. 3개였습니다. 작은 컵 2개, 조금 큰 컵 하나, 수저통을 봤습니다. 숟가락도 3개, 젓가락도 3쌍뿐이었어요.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위 신발도 사위 옷도 남자가 쓰는 물건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사위가 없었던 집 같았어요. 지연이가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계란 후라이 3개,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지연아, 김서방은? 물어봤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는 안 와. 응, 와. 작은아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연이가 황급히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차렸어요. 이 집에 남자는 없다는 것을요. 지연이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지연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해봐. 지연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손을 떨며 말했어요. 남편이 1년 전에 바람을 폈다고요. 직장 동료 여자를 만나더니 이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애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혼자 힘드신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재산이 없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요.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하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겨우 구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우리 착하게 살 거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 나왔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엄마 언제 검사 받으셨어요? 언제 검사 받았냐고,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술비를 물었어요. 3천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어요. 방 구석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 적금이에요.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이 얼마인데 그러냐고 물었죠.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제가 대출 받을게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상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파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엄마 아픈 거 아니야. 지연이가 전화를 끊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120억 보상금부터 언니들을 만난 일까지. 지연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언니들이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120억이라는 말에 지연이가 놀랐어요.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힘든데도 엄마를 걱정했던 거예요. 자기 어려움은 숨기고요.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연이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증여 서류를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대답했죠. 막내딸 김지연에게 120억 원 전액 증여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집에 갔습니다.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줄 게 있다고 말했어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연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증여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120억 다 내 거라고 말했죠. 지연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이건 안 돼요. 언니들도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은 엄마를 버렸다고 말했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언니들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요. 너는 나한테도 숨기고 혼자 힘들게 살았잖니. 그래도 엄마를 위해 대출까지 받으려 했어. 내가 받으라고 너만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첫째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게 뭐예요? 120억을 지연이한테 다 준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둘째 영미도 뛰어들어왔어요. 두 딸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내가 3천만 원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수진이는 그때는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몰랐으면 엄마 버려도 되냐고 물었죠.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딸이에요. 3등분 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고요. 수진이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3등분하면 1인당 40억씩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영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지연아, 너 여기서 살아? 남편은?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언니들은 상관없어. 혹시 이혼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동정표 얻으려고?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이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도 엄마 걱정할까봐 숨겼어. 너희처럼 엄마 돈 달라고 할 때 외면하지도 않았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서요? 불쌍하면 돈 다 줘요? 영미도 합세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언니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대꾸했어요. 40억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니? 너도 속으로는 좋잖아? 세 딸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역겨웠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 꼴 좀 보라고 돈 앞에서 완전히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지연이만 이 돈을 받을 거라고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소송할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수진이가 또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요. 나가. 다시는 엄마 얼굴 보지 마라.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영미도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늦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가라. 두 딸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언니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엄마가 잘한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면 돼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옆으로 왔어요. 작은 손으로 제 옷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이네 좁은 방에서 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세 딸을 키웠지만 진짜 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어요. 며칠 후 소송장이 날아왔어요. 수진이가 정말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지연이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사답게 준비를 철저히 해왔더군요.
피고인은 고령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이 증여는 제 온전한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5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어요. 원고 패소.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두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돈 일부로 따뜻한 집을 마련했어요. 햇빛이 잘 드는 2층 아파트였습니다. 저도 제 방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 제 방 예뻐요? 아이들이 좋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지연이가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복지관 일도 계속했어요. 돈이 생겼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이들을 돕는 게 보람 있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영미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왜 왔니?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영미가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지연이가 나왔어요. 두 자매가 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영미도 자주 찾아왔어요. 예전의 따뜻한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영미도 웃고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진심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지연이와 영미, 그리고 두 손주들, 따뜻한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120억보다 더 값진 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